자, 반갑습니다.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. 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갭 투자 아웃, 월 투자 인. 2020년 투자의 메가 트렌드 변화. 갭 투자는 서서히 줄어들 것이고 월 투자는 증가될 것이다. 오늘은 이 투자의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그동안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고 한다면 갭 투자, 갭 투자라는 많이 회자되고 있었죠. 그런데 지금 당장을 놓고 본다면 이 갭 투자라는 단어가 많이 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? 그럼 앞으로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? 이런 부분까지 한번 묶어서 한번 말씀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. 먼저 부동산 투자의 개요입니다. 그 투자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현재의 확실한 지출을 희생하는 거. 요게 우리는 투자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부동산 투자의 장점,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? 이 부동산 투자는 주식이나 다른 투자에 비해서 안정성이 있다. 또 고수익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? 또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. 즉 물가가 상승했는데 내가 현금을 한 10억을 들고 있다. 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? 물가가 3%가 올랐는데 은행 이자가 1년에 2%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자산의 감소를 발생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? 즉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부동산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즉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기능이 부동산 투자의 장점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.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는 것이고, 특히 돈 많은 사람들,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나 다른 투자 종목에 비해서 부동산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짧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부동산 투자 자본의 종류인데요. 먼저 이 자기 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자본이라는 것은 투자에 있어서 자기 돈이 투입된 금액, 자기 돈이죠. 말 그대로. 여기 이제 자기 자본이고, 타인 자본이라는 것은 투자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돈이 투입된 경우, 이런 경우가 이제 타인 자본이라고 그러죠. 예를 든다면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서 집을 샀다. 또한 전세가 들어가 있는 집을 전세 끼고 샀다. 즉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옆에 그림이 하나 있죠. 매매 금액이 1억이라고 했을 때 융자 금액이 5천만 원이고 현금이 5천만 원이다. 즉 1억짜리 집을 내가 샀는데 은행에서 융자를 5천만 원 받았다. 그리고 내 돈 현금은 5천만 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융자 금액이 바로 타인 자본이 되는 거고, 내 돈 현금이 5천만 원. 이게 자기 자본이라는 거죠. 즉 자기가 돈이 많으면 전부 자기 돈으로 이 집 1억을 주고 집을 살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자기가 돈이, 즉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처럼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투자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즉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, 이런 것을 우리는 레버리지 효과라고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. 그러면 레버리지 효과는 뭐냐라고 하면 집을 살 때 다른 사람 돈을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15평 아파트를 매수를 했는데 1억 원이다 라고 한다면 먼저 전세금이 5천만 원 껴있다 라고 하면 자기 자본이 5천만 원 들어가겠죠. 그러면 1억 원짜리 아파트에 자기 자본이 5천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자본 구성비는 50%가 들어간 거죠. 그런데 만약에 15평짜리 아파트 매수 금액이 1억인데 전세 금액이 9천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. 그러면 1억 원에서 전세금을 빼니까, 전세금 9천만 원 빼니까 실제적으로 자기 돈이 들어간 부분은 1천만 원만 들어간 거죠. 따라서 매매 금액에서 자기 자본 구성비는 10%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. 즉 자기 돈 1천만 원을 가지고 아파트 1억짜리를 매수하게 되는 거. 이러한 효과를 우리는 레버리지 효과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. 그런데 이 아파트의 매매 금액이 1억 주고 샀는데 2년이 지난 뒤에 이 아파트의 매매 금액이 만약에 1억 3천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전세금 5천만 원 끼고 산 경우 자기 자본은 5천만 원 들어갔죠? 자기 자본 구성비는 50%가 들어갔어요. 그래서
5천만 원에 들어갔는데 2년이 지나면 보니까 매도 금액이 1억 3천이었다라고 하면 5천만 원 투자해서 내가 3천만 원을 번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계산한다면 투자 수익률 따지면 60%의 투자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고, 그런데 만약에요, 1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전세금을 9천만 원 끼고 샀다. 즉 자기 투자 금액은 1천만 원만 들어갔다. 근데 그게 2년 뒤에는 매매 금액이 1억 3천이 됐다. 그러면 투자 수익률 따지면 300%의 투자 수익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. 어떻게 보면 큰 수익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. 이렇게 되는 거죠. 즉 내 돈이 적게 들어갈수록 투자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따라서 이처럼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그런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런데요, 중요한 거는 여기에다가 만약에 집값이 1억 3천을 올렸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전세금도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9천만 원에서 전세금이 1억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1천만 원 투자한 경우 전세금 9천만 원인데 내가 1천만 원 투자했는데 요게 전세금이 1억이 됐다. 그럼 전세금 1천만 원을 더 오른 전세금 내가 또 받지 않습니까? 그럼 나는 투자 금액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. 즉 타인 돈이 100%가 된다는 얘기죠. 그러면 투자 수익률은 말 그대로 무한대, 이 무한대의 투자 수익률이 발생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지렛대 효과, 즉 레버리지 효과라는 거죠.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타인 자금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, 투자를 많이 하니까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좀 규제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정부는 레버리지 억제 정책을 피는데요. 이러한 억제 정책 중에서 대부분이 주택담보를 규제한다는 얘기예요. 말 그대로 이 레버리지 효과는 전세금을 이용하거나 은행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한 경우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규제를 하고 또 신용으로 인해서 돈을 빌린 뒤에 또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DSR이라고 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좀 강화시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못하게끔, 즉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갭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, 특히 금융정책을 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따라서 정부는 주택담보를 규제하고 신용담보를 규제를 하고 임대주택을 공급에 이바지를 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런데 만약에 앞서 본 거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투자 수익률이 이렇게 변화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,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요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어떻게 될까요? 만약에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, 즉 매수 금액 1억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2년이 지나 보니까 매도 금액이 약 9천만 원이더라. 즉 1천만 원이 떨어졌다는 거죠. 그러면 전세금이 5천만 원일 때 자기 자본이 5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자기 자본 구성비는 50%가 되겠죠. 즉 5천만 원 투자를 했는데 내가 1천만 원이 떨어졌어. 그러면 마이너스 수익률 20%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전세금을 7천만 원을 이용해서 나의 돈이 3천만 원 들어갔다. 근데 3천만 원 들어갔는데 1억을 해서 9천만 원으로 1천만 원 떨어졌다 하면 마이너스 수익률이 33%가 되는 거죠. 그런데 1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전세금이 9천만 원이었다. 그래서 나는 내 돈 1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. 그런데 1억 원에서 9천만 원으로 1천만 원 떨어졌다. 내 돈 1천만 원 들어갔는데 지금 매매금액 1천만 원 떨어졌다. 어떻게 보면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100%가 된다는 얘기예요. 엄청나지 않습니까? 이렇게나 이게 마이너스 수익이 또 된다는 거예요. 즉 내 돈이 적게 들어갈수록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그때 마이너스 수익률이 더 크게 증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여기에다가 만약에 전세금까지 덩달아서 떨어질 경우,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? 어떻게 이거는 계산하기 좀 피곤할 정도로 더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.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이게 기쁨이었고 대박이었죠.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재미가 없을 경우, 또 전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될 경우, 그럴 경우에는 악몽의 시작이고
대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부도가 나는 것이고 개인 파산을 신청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. 따라서 이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한 투자는요, 즉 갭 투자라는 것은 전세금이 상승하고 있을 때, 또 매매 금액이 상승하고 있을 때, 즉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, 즉 상승 시기에 있을 때, 그때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수익이 극대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만약에 전세금이 하락한다거나 매매 금액이 하락할 경우, 즉 부동산 가격이 하락 시기에 있을 경우, 그럴 경우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러면 세계 경제가 안 좋고 한국 경제가 안 좋고 그럼 또 자연스럽게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. 그러면 이처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러면 무슨 투자를 해야 되냐? 그럼 투자 대안이 무엇이냐?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. 부동산 불황기 때는 바로 월세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예요. 그러면 이 월세 투자는 뭐냐라고 한다면 아파트가 있다면 전세 보증금은 거의 70에서 80%대가 아닙니까? 근데 이 월세를 받는 아파트의 특징은 전세 보증금은 10%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? 여기에다가 월세를 받는 거, 이게 바로 월세 투자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월세 투자의 장점으로 본다면 꾸준하게 월세 수입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고, 또 전세금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부담이 적어요. 왜냐하면 월세 보증금이 많은 금액을 받는 게 아니니까, 그게다 보니까 부담이 적다는 거죠. 그리고 매매 금액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한 달에 고정적으로 월세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까 매매 금액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월세 수입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을 그럴 여유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즉 월세 투자의 장점은 시세 차익을 노릴 수도 있는 거고 월세 수입도 노릴 수도 있는 거고,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하락하거나 전세 금액이 하락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위험률이 갭 투자에 비해서 위험률이 월등하게 줄어든다는 얘기죠. 즉 월세 투자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이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따라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요 갭 투자와 월세 투자의 차이점인데요. 이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일단 소액이 들어가요.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죠. 왜냐하면 전세를 끼고 사는 거기 때문에. 그 대신 안정된 수입은 없어요. 왜냐하면 그냥 시세 차익만 노리기 때문에 월세가 없으니까 안정된 수입은 없다. 그리고 전세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된다는 압박감이 느낄 수가 있겠죠. 또 매매 금액이 하락할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완전히 잠식당해서 결론에는 결국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. 따라서 갭 투자 같은 경우는 부동산 상승 시기에 갭 투자를 해서 수익을, 즉 고수익을 노릴 수도 있지만은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시기에는 요거는 어떻게 보면 부도다, 즉 파산 신청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따라서 갭 투자는 오로지 시세 차익, 즉 자본적 이익을 노리는 투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월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 금액이 일단은 고액이 들어가죠. 즉 전세 끼고 사는 게 아니라 월세를 받기 위해서 이 투자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. 그 대신 한 달에 고정적으로 안정된 수익, 즉 월세가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전세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월세 중에서 일부만 좀 깎아주면 된다. 그리고 매매 금액이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자기 자본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도가 날 걱정은 그만큼 덜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월세 수입도 노리고 시세 차익도 없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얻는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따라서 최종적으로 월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자본적 이익 플러스 운용상 이익, 이 두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 이 부동산 시기별 투자를 압축을 한번 해드리면요. 부동산 상승 초기,
즉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. 이제 상승 시작을 했다. 또 상승기에 있다라고 할 때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, 즉 갭 투자를 하셔도 돼요.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보합기다. 즉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다.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 초기에 있다. 또 부동산 가격이 하락기에 있다. 요때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를 했다가는 앞서 우리가 공부를 한 바처럼 자본이 잠식당할, 즉 부도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부동산 보합기, 하락기, 하락 초기에는 여러분은 갭 투자보다는 월세를 끼고 투자를 하는 이런 월세 투자를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. 따라서 현재의 투자 전략은 갭 투자 전략보다는 보다 안정적이고 불황기에도 월세 수입이 꾸준히 발생이 되고 전세금이 하락하거나 매매 금액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다지 나에게, 즉 투자자에게 큰 부담이 많지 않은 이런 월세 투자를 할 시기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싶어요.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